새벽 4시 30분이면 저는 늘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둔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기억하더군요. 이 시간이면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으니까 제가 움직여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거든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냅니다. 옆방에서 자는 며느리 지훈이가 깰까봐 슬리퍼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양말만 신고 거실로 나왔죠.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은 아직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제게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부엌 싱크대 앞에 서면 늘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젯밤 설거지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늦게까지 야근했다며 들어온 지훈이가 라면을 끓여 먹고 그릇을 그대로 놔뒀더군요. 국물이 굳어서 하얗게 기름막이 생긴 냄비를 보면서도 저는 한숨조차 참았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릴까 봐서요.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등의 주름이 유독 깊어 보였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이 손이 언제부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 손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암세포 조직을 분석했었는데 그때는 제 이름이 불리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제 의견이 회의록에 기록됐었죠. 지금은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님, 아니 요즘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요 정도예요. 청소기를 돌리려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5시 20분. 너무 이른 시간에 청소기 소리를 내면 또 뭐라고 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으니까요. 주말 아침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던 지훈이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저는 걸레질을 선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군요.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제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어서일까요?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제일 아래 칸에는 대학병원 연구실에서 쓰던 낡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시절의 저를 확인하고 싶을 때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닫아두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면 현재가 더 비참해지니까요. 6시가 되자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수연이는 토스트와 커피, 지훈이는 샐러드와 요거트를 좋아하죠. 처음에는 둘 다 한식을 해드렸는데 지훈이가 아침부터 이렇게 무거운 음식은 힘들다더군요. 그 후로는 각자 입맛에 맞춰 따로따로 준비합니다. 토스트기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좋았습니다. 예전에 수연이가 어렸을 때 아침마다 토스트를 구워주면 맛있다고 하던 그 맑은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땐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7시 30분 수연이가 먼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식탁에 앉더니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제가 아침을 차려놨다고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까딱했죠. 8시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 아침 햇살에 빛났어요. 커피가 식었다며 첫마디를 던지더군요. 제가 서둘러 새로 내리겠다고 일어섰지만 지훈이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회사 가서 마시겠다며 그러고는 어제 설거지 안 한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제가 안 한 게 아니라고 새벽에 당신이 라면을 먹고 그대로 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변명처럼 들릴 게 뻔했죠. 그래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적. 수연이도 곧 나가버렸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습관처럼 사과하고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고 습관처럼 하루를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따뜻한 사각형을 그렸죠. 이런 날이면 예전엔 연구실 옥상에 올라가 커피를 마시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 햇살 안에 손을 넣어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수연이가 출근하면서 부탁했습니다. 서재에 있는 서류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달라고요. 투자 관련 자료들이라며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A사 용지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죠. 날짜를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2024년 1월, 2월, 3월. 이런 작업은 익숙했어요. 연구실에서 임상 데이터를 정리하던 게 어제 일 같았으니까요. 2시간쯤 걸렸을까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을 클리어 파일에 넣고 각 파일마다 포스트잇으로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가 좋아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오후 6시 수연이와 지훈이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둘이 함께 퇴근한 거예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싶었는데 수연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서재에서 나오며 서류 정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더니 날짜 순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며 클리어 파일을 들고 왔어요. 지훈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계약서고 이건 사업계획서인데 왜 같은 파일에 넣었냐고, 날짜는 같아도 분류가 달라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찾기가 더 힘들다고 했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분명 날짜 순으로 정리하라고 했었는데 서류의 종류까지 나누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했다며 다시 하겠다고 말했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분리수거 잘못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 왔고 저번 달엔 택배를 잘못 받아서 이웃집 물건을 일주일이나 가지고 있었다고요. 제 잘못이 맞았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지훈이가 말하는 방식이 그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냐며 잠시 끼어들었지만 지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낮에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고, 제가 출근하고 나면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빈둥거린다는 뜻이겠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해도 그건 일이 아니니까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는 식탁 한가운데 놓였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샐러드만 먹었고 수연이는 밥을 두어 숟가락 뜨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어깨가 떨렸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축 처진 입꼬리,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빛. 이게 정말 저일까요? 대학병원 복도를 당당하게 걷던, 흰 가운을 입고 동료들과 토론하던 그 한정숙이 맞나요? 밤 11시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천장에 동그란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저 그림자처럼 저도 점점 흐려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순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사돈댁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여 식사하며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죠.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또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레스토랑은 강남의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지훈이 부모님이 예약한 곳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곳에 오면 늘 옷차림부터 신경 쓰이더군요. 다른 분들은 모두 잘 차려입었는데 저는 평소 입던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뿐이었으니까요. 지훈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분은 늘 밝았어요. 웃는 얼굴 뒤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인사하자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오랜만이라고 건강하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럼요 하고 대답하니 수척해지신 것 같다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살이 쪘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건 예의였으니까 저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식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어요. 전체, 회, 조림, 구이. 맛있었지만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계속 제 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훈이 아버지가 수연이 회사 일은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려는데 지훈이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요즘 스타트업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을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대답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도 수연이가 열심히 하니까 곧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사업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며 전략이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진 뒤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습니다. 녹차향이 좋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지훈이의 시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부탁드린 은행 업무 처리했냐고요. 은행 업무가 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고 되묻자 지훈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기예금 만기됐다고 문자 드렸다며 갱신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 그 문자 받았었죠. 하지만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지훈이 명의의 계좌였으니까요. 제가 그건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데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밀번호 드렸다며 인터넷 뱅킹으로 클릭 몇 번이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하냐는 말투였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수연이가 그건 좀 그렇다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들었을 테니까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가는데 뒤에서 지훈이가 따라왔어요. 화장실 앞에서 지훈이가 저를 마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며 저희 집에 계시는 게 제게도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당황해서 말했지만 지훈이는 계속했습니다. 제 나이에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어요. 요즘 실버타운도 좋고 정부 지원 주택도 있다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가라는 소리였어요. 돌려 말했지만 결국 나가라는 거였죠. 제가 그렇게 불편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가 불편한 게 아니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불편하지 않냐고, 맨날 눈치 보고 조심하는 게 편한 삶이냐고 물었어요. 말은 맞았습니다. 저도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며느리한테 듣는다는 게,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듣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뒤에서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왔는지 수연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수연이가 지훈아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말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지훈이가 뭔가 더 말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손끝이 제 뺨을 스쳤어요. 스친 것뿐이었지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하라고.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일원이라고, 수연이 어머니고 지훈 씨 시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제가 불편하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지훈 씨도 수연이도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잔잔한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수연이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늙었다고, 제가 의지한다고, 그게 무시당할 이유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이상했습니다. 화가 났는데 동시에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수연이는 더 바빠진 듯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모두가 서로를 피하는 이상한 일상이 시작됐죠. 저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며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 페이스대로 움직였죠. 청소는 제가 하고 싶을 때, 요리는 제가 먹고 싶을 때 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함께 먹을 수 있게 충분히 만들었지만 더 이상 맞춰주지는 않았어요. 어느 오후 햇살이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책을 펼쳤어요. 연구실에서 일할 때 즐겨 읽던 의학 저널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익숙한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병리학, 조직 검사, 면역 염색. 이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다뤘던 단어들인데 이제는 마치 외국어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 세계에서 얼마나 멀어진 걸까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칸에 있던 그 낡은 연구 수첩을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는 세월에 닳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죠.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8년 3월 2일. 제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폐암 조직 샘플 관련 내용이었죠. 선암 의심된다는 메모와 추가 면역 염색이 필요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집중해서 현미경을 들여다봤는지 기억났습니다. 그 작은 조직 한 조각이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으니까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나눴던 토론 내용, 학회 발표 준비 메모, 새로운 염색 기법에 대한 아이디어들. 수첩은 저의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때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설렜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발견할까, 어떤 환자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였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사람이 사라진 게요. 아니,
제가 이 사람을 버린 게 맞나요? 수연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고 저는 아이를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했죠.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수연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그게 미안했어요. 그러다 수연이가 군대에 갔을 때 연구실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이든 연구원들을 정리한다는 거였죠. 저도 그 명단에 있었어요. 55세였으니까요.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제법 됐어요. 수연이 전역하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 돈이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수연이 결혼하고 손주를 기다리고 며느리와 갈등하고 어느새 62세가 됐더군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그때 연구실의 냄새였습니다. 포르말린과 알코올이 섞인 그 독특한 냄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과거의 나를 위해서인지, 현재의 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미래가 없는 나를 위해서인지.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슬펐어요. 지는 해를 보면 늘 내일이 있다고 위안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 위안마저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넣지 말자. 책상 위에 그냥 두자. 매일 볼 수 있게요. 그 사람을, 한정숙이라는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만요. 수연이와 지훈이가 들어왔지만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수연이가 먹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아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외로웠지만 동시에 평온했어요. 이상하죠. 혼자인데 평온하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62년을 살았는데 정작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알았어요. 수연이는 제가 조용히 있어주길 원했고 지훈이는 제가 없어지길 원했죠. 그럼 나는요? 나 한정숙은 뭘 원하나요? 답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나로 살고 싶다. 그게 다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정숙이라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내 이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요.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시니어 건강 강좌, 무료 참여, 누구나 환영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들어가 볼까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일은 있었지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을 밀었습니다. 센터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고 복도에서 커피 냄새가 났어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죠. 어르신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건강 강좌가 어디냐고 머뭇거리며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강당이라고 지금 막 시작했는데 들어가셔도 된다고 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강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앞에서는 젊은 강사가 프로젝터를 켜고 뭔가 설명하고 있었고요. 제가 늦어서 죄송하다고 작게 말하자 강사가 손짓하며 괜찮다고 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의 주제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근육 건강이었어요. 화면에는 근육의 단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익숙한 이미지였죠. 연구실에서 자주 보던 조직 사진과 비슷했으니까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60대가 넘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단백질 합성률과 근섬유 재생에 대해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강사가 대답하려는데 제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 좋다고 말했어요. 물의 부력이 체중을 지탱해줘서 관절 부담이 적다고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고, 정확한 설명이라고. 혹시 관련 분야에서 일하셨냐고 물었어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했다고 작게 대답했죠.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아니 어머님, 아까 설명 정말 좋았다고. 자기도 무릎이 안 좋은데 수영 한번 해봐야겠다고 했어요. 아가씨라니. 웃음이 났습니다. 62세를 아가씨라고 부르다니요.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그분이 물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1층 카페테리아에 앉았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먼저 소개했습니다. 박순자라고 65살이고 혼자 산다고요. 저도 한정숙이라고 소개했어요. 62살이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 집에 얹혀 산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은 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자기도 그렇다고 했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데 처음엔 적응이 안 됐다고. 근데 요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기 센터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강의도 듣고 하니까요. 순자 씨의 얼굴은 밝았어요.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어떠냐고. 순자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다고. 밤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든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래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찾는 시간이라는 거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를 찾는 시간. 저는 그동안 저를 찾아본 적이 있었나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연구원이었지. 한정숙이라는 사람 자체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냐고.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입은 솔직했습니다. 예전에 병원 연구실에서 일했다고, 암 조직 분석하고 병리학 연구하고 그랬다고 말했어요. 그게 그립다고요.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의하면 되잖냐고 했어요. 센터에서 자원봉사 강사 찾고 있다고, 건강 관련 주제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강의를요. 순자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하시는 거 봤다고, 전문가시던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이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내가 쓸모 있을 수 있다는 그 느낌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수연이와 지훈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죠.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연구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죠.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썼어요. 2024년 11월 15일. 새로운 시작.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이요. 지훈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녁은 각자 먹겠다고, 오빠랑 자기는 오늘 회식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 하고 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상하게 괜찮았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듣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시니어를 위한 건강상식 강좌였어요. 처음에는 5명만 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15명까지 늘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의학 자료를 찾아보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일상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과정이 즐거웠죠. 마치 연구실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었어요. 지훈이의 차가운 시선, 수연이의 회피,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는 냉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거실에 수연이와 지훈이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평소엔 각자 방에 있거나 밖에 있는데 둘이 함께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수연이가 제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게 이거 좀 보라고 했어요. 부동산 매물 정보였어요. 원룸과 투룸 오피스텔들이었죠.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 집을 알아봤다고요. 역 근처에 있고 병원도 가깝고 관리비도 저렴한 곳들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나가라는 소리였어요.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요. 제가 수연이를 봤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를 위해 나은 것 같다고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뭐가 서로를 위해 나은 건지.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불편하지 않냐고, 저희 눈치 보고 조심하는 것보다 독립해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한 적 있냐고.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근데 보면 안다고요. 솔직히 말하겠다며 자기들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신혼도 아니고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쉽지 않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하지 말았어야지. 지훈이가 제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모시고 산 거라고. 근데 이제 제가 활동적으로 사니까 독립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다 핑계였어요. 결국 제가 짐이 됐다는 거죠. 제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걱정 말라고, 보증금이랑 초기 비용은 자기들이 내겠다고, 월세도 6개월치는 미리 드리겠다고 했어요.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알았다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오히려 지훈이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더 설득해야 할 줄 알았나 봐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도시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죠. 별을 세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62년을 살았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좋은 연구원이 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정작 좋은 한정숙이 되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연구 수첩이 있었어요. 제가 쓴 글씨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너라도 있잖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을 나가되 무너지지 않고 나가는 방법을요. 독립하되 당당하게 하는 방법을요. 지훈이와 수연이에게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증명하는 거였어요.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해야 할 일들, 준비해야 할 것들, 연락할 사람들. 목록이 길어졌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밝은 새벽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센터 측과 이야기해서 정규 강사로 등록했고 작은 원룸도 계약했습니다. 역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죠. 낡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어요. 지훈이와 수연이는 제가 순순히 따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집을 알아보러 같이 가자고 했을 때도 제가 이미 계약했다고 하니까 놀라더군요. 벌써냐고 지훈이가 물었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 간다고 말했어요. 빠른 전개에 당황한 건 오히려 그들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이사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특별한 메뉴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수연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같이 먹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이와 지훈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죠.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하고 불렀어요. 제가 응 하고 대답했죠. 그동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이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어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제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냥 모른 척 했다고, 비겁했다고요. 처음으로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아들에게 사과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너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죠. 미안한지, 안도하는지,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는지. 제가 지훈 씨를 불렀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고, 시어머니랑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지훈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나도 사람이라고, 늙었다고 의지한다고 그게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거였죠. 지훈이가 뭐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먼저 들어가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수연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수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나가야 하냐고. 나가는 게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었죠. 힘들겠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나쁜 자식이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넌 그냥 내 삶을 산 거라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거라고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책 몇 권, 그리고 연구 수첩. 이게 전부였습니다. 62년을 살았는데 정작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더군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수연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수연이를 안고 웃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단순했어요. 아이가 건강하고 제가 일을 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사진을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거였어요. 다만 과거에 갇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이사 당일 새벽부터 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의 새벽을 보는 거였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상쾌했어요. 수연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냐고 물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렇다고 했죠. 나도 그렇다며 수연이도 말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가끔 올 거냐고. 가끔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자주는 아니라고. 나도 바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뭘 하실 거냐고 수연이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강의하고 사람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라고 말했죠. 그게 뭔데요? 수연이가 또 물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근데 찾아볼 거라고. 천천히요. 오전 10시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수연이가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괜찮다고. 이 정도는 내가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갔죠. 돌아봤을 때 수연이가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이도 흔들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인데 다르게 느껴졌어요. 자유의 느낌이었을까요? 원룸은 작았습니다. 10평도 안 됐어요. 하지만 제 공간이었죠. 아무도 눈치 줄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장에 꽂고 연구 수첩은 작은 책상 위에 놓았어요. 창가에 서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첫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지훈이가 밤늦게 들어오는 소리도 수연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없었죠.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안 맞췄는데 저절로 눈이 떴어요. 시계를 봤죠. 오전 7시.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거였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창가에 앉아 마셨죠.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가는 어르신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센터 강의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입소문이 난 거였죠. 한 선생님 강의는 다르다고들 했습니다. 그 말이 기뻤어요.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강의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경로당이요? 네, 거기 어르신들이 건강 정보를 너무 궁금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고 싶은가요? 대답은 분명했어요. 좋다고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강의, 복지관 강의, 작은 병원에서의 건강 세미나.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제 경험이 가치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가 서 있었죠.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엄마 하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었죠.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괜찮다고 깔끔하다고 말했습니다. 응, 나한텐 충분하다고 대답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왔어요. 수연이가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좋다고, 바쁘긴 한데 좋다고 말했죠. 강의 잘 되고 있냐고 또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진심으로요. 괜찮다고 이미 말했잖냐고 했죠.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괜찮지 않다고, 자기 정말 나쁜 자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렇게 잘 사시는 거 보니까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싶다고요. 웃었습니다.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나도 배울 게 있었다고, 내가 너무 희생하며 살았나 봐. 그게 너한테도 부담이었을 거라고요. 수연이가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살자고 말했어요. 가끔 보고 연락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라고요.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더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응, 나도 그래. 처음으로 나답게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돌아간 후 창가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강의 듣고 싶어요. 언제 한번 가도 돼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해. 그날 밤 연구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62세 한정숙.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컸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습니다. 아직 겨울인데 봄 냄새가 나는 게 신기했죠. 아니, 계절의 봄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의 봄이었습니다. 62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늦었지만 진짜인 봄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고 흰머리도 늘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정숙, 수고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 예전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어서 일어난 거였어요. 해가 뜨는 걸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마치 제 인생처럼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62년을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할까? 경로당 강의 준비를 할까? 아니면 그냥 산책을 할까?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도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었으니까요. 아직 꿈꿀 수 있었으니까요. 아직 한정숙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진짜 봄이 시작됐습니다.